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의 개념 확장을 위한 생각 바꾸기 연습, 생각 바꾸기, 참 생각을 바꾸기 연습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참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잘 생각을 바꾼다는 건 일종의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생각도 성형수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도 성형수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형수술 한다는 말이 좀 재밌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왜 성형수술을 하나요? 우리 저기 왜 사람들이 더 예뻐지려고. 어떠세요? 더 예뻐지려고요. 더 예뻐지려고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관심 받고 얼굴이 싶어서 못마땅해갖고 못마땅해서요.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이 그렇다고 하죠. 못마땅해.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뭐 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봐서 아무리 뭐 비교해봐서 분명히 같은 얼굴도 아닌데 뭐 비교를 해봐도 뭐 저는 뭐 그 얼굴이 다 그 얼굴 같거든요. 근데 뭐 성형을 하는데 근데 이 마음 성형은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모 성형은 참 많이 하는데 마음 성형은 참 많이 못 하는데 자 생각을 바꾸면 질문이 바뀐다라는 게 소제목이 있는데 아니 뭐 책 제목으로 정해도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면 질문이 바뀐다. 뭐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본인 스스로 바꾸겠다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팔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약회사 사람들, 다단계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팔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주제에 맞춰서 볼게요. 그러면 1번.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팔려고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을 주려고 할까요?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요? 두 개 다인 거 같아. 얻으려고. 예. 두 개 다. 근데 장사꾼을 보세요. 장사꾼들을 보면 장사꾼은 이거 얻으려고 그러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익을 계속적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지하잖아요. 계속 팔아야죠. 마음을 계속해서 와야죠. 남을 예. 유익하게 해야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자, 2번째 볼까요? 정치인들의 약속과 공약은 실제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고. 자기 돈을 정치인들은 만드는 거니까. 정치인들은 마치 개처럼 구호만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개처럼 네, 구호만 남발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예를 들어 정치인이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당. 네. 정당의 힘이 권력을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 정당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권력을 정권을 지키는 거. 정권을 갖던지 권력을 여당이 쟁취하는 되는 거. 건데 그게 안 되면 정치인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정권을 새롭게 뭐 바꾼다고 해서 공약사항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공약사항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맨날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래요. 그 심리학이 정치랑 만났는데 정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존 방식. 개가 그 짖는 것은 개의 생존 방식이고요.
정치인이, 정치인은 개혁 비유해서 너무 미안한데요. 예, 기회돼요. 약간 생존 방식이라고, 안 그러면 관심을 안 갖거든요. 막 구호를 주고 막 아주 장밋빛 미래를 마치 줄 것 같이 해줘야 정치인들의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치인들의 생존 방식. 자, 그러면 우리들의 생존 방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들의 생존 방식.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해타산이라는 걸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해타산.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어떤 생존 방식 혹은 생활 방식을 참 달리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이라든지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해 왔어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 각개전투야. 이렇게 하지만 적어도 한번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 우리 성도의 생활, 성도의 앞으로 미래의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로 가볼게요. 제약회사. 제약회사 보시면은 뭐 약이 좋다고 먹으면 좋다고 한 말이 몇 년 후에 몸에 해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팔려고 아기죽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신약이나 구약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예? 성경의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인데 그런 약은 내비두고, 예. 뭐 약을 먹으면 마치 회복될 것 같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이제 암 환자가 되시면 이 약을 먹는 게 거의 백약이 무효하다고 할 정도로 보통 함양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약이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듣질 않죠. 이미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은 오히려 더 이제 좀 준비하라는 뜻인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교육과 관련된 탈무주적 질문 한번 던져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중요한 학교 시험들은 어떤 이유로 치워지는 것일까? 중요한 학교 시험. 학교 시험 왜 보는 건지. 공부시키려고. 뭐, 시험은 대부분 다 확인용이죠. 얘들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확인해보고. 내신이 그렇죠. 이름이 내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사지선다형이나 객관식 문제로 측정할 수 있을까? 뭐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면 사람이 훌륭해진다고 그렇다고 했는데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인생에 관한 거는요. 어렵겠죠. 인생에 관해서는. 교과목도 어려운데요. 자, 세 번째. 이런 모든 시험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시험은 왜 누가 만들어가지고. 누구인가? 예. 또 학교가요, 생존하는 방식이 시험 때문에 생존하는 거거든요.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어떨까요? 시험이 없는 무시험 학교. 어떨 것 같으세요? 윤양수 목사님. 무시험 학교 자유롭겠지. 첫 번째, 경쟁이 없겠죠. 일단은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봅니다.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장 2학년 때 가면 시험을 보잖아요. 기초학력이 엄청 떨어지죠.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어졌어요. 뭐 수미양가로 평가하는 것도 거의 지금 사실상 없어졌다고는 안 하는데 평가를 안 하죠. 그럼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학원으로 많이 보내죠. 학원으로 보내서 어차피 중학교 가면 시험 보는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부모들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단한 형태의 시험으로 시간을 절약한 학교가 학생을 만나보지도 않고 제대로 학생을 평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학생들 평가가
시험이 과연 객관적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식 문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느 교육장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5번째,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네, 삼일체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기본적으로 평범하게는 살 수 있겠지만은 꼭 잘 산다고 보장하기는 없죠. 네. 한번 생각해 볼 다음 문제는요. 부모로서의 삶에 관해 사지선다형의 시험을 출제할 수 있을까? 부모가 되는 거. 자,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사지선다형, 아니면 오지선다형을 한다 해서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진실을 찾는 간단한 법칙이 있어요. 진실을 찾는 간단한 법칙. 일종의 세속의 법칙일 수 있는데요. 세속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속 철학인데, 간단한 법칙이 뭘까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돈, 이익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손해보는 거를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에 가까워야 되는. 자, 보시죠. 우리는 이런 소리의 이면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기는 무척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진실을 가까워지려면 누구를 위하여 돈이 발생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꾼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나. 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뭐 돈이라고 하면 좀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돈과 그 믿음, 돈과 그 거룩이 동의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돈을 케세프라고 하거든요. 케세프. 케세프가 어원이 거룩하다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이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 참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이 발생하는지,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질문 던지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는 태양계가 행성 9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태양계는 8개의 행성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진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으셨죠? 물어보셔야 돼요.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상대방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증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제 AI 시대의 마스터키. 예,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의 부사장, 부대표 하셨던 분이 최인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책방 지금 주인이신데 강남에서 책방을 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4월 15일자 동아일보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게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뭐 답변하는 것을 챗 GPT가 다 해주기 때문에 자, 이제 질문하는 인간 답변하는 AI 시대의 도래가 왔고 이제는 질문 잘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했어요. 이 최인하라는 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광고 기획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 중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질문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 잘하는 법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질문 산업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질문 산업이 대표적인 게 구글입니다.
구글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질문 산업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다만 발전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인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주장에는 인간의 질문이 너무 발전하지 않았다. 이제 답변은 오히려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답변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인간의 질문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제가 위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놨습니다. 자, 확실하게 누구를 위하여 본인과 이익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how보다는 what, why를 먼저 물어본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을 던진다. 자신을 위해서 던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과 목표는 구분해야 된다. 질문과 목표. 우리가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와 더불어서 인생의 어떤 목표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라는 얘기거든요. 내용이 좀 추상적이어서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독서나 수업 그리고 가정교육이 지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식량을. 자, 그 다음에 과연 아는 것이 힘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과연 힘일까요? 자, 한번 임창란 성교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아는 것이 힘일까요? 힘이지. 예, 아는 것이 힘이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근데 아는 것이 모든 힘은 있잖아요. 힘을 쓸 때가 있어요. 힘을 쓸 데가 없으면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요, 그것이 쓰여지고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그런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사회에 나가면 쓸모없는 잡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쓸모없는 잡지식이 된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걸 또 연구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걸로 저희는 배웠는데, 존 로크가 네, 얘기했나 제가 보네요. 잘못 썼어요. 예. 예, 베이컨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이거를 이제 유학 갔던 사람이 이제 이걸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필요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이 동양 사상에 사단 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 칠정이에요. 예. 12지심 지지단이라고 그래서 11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11분의 1이면 10%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더라고요. 4단 7점이면 4개하고 7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1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맨날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정치계건 뭐건 하여튼 뭘 하나님에 비해서는 개뿔도 모르면서 하여튼 좌우지간 그거 갖고 너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뭐 맞습니다. 남이 아는 거는 존경을 해주는데 내가 아는 걸 갖고 막 주장을 하면은 뭐 히틀러 또 뭐 푸틴 얘네들 사고 치는 거 보면 걔네들이 지가 아는 게 다라고 해가지고 사고 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죠. 이제 학생들은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보면요.
지식을 최대한 많이 입력하려고 안 해요. 다른 입력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을 그냥 입력하는 걸 거부하는 세대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이제는 필요한 게 사고력인데, 사고력하고 지식량하고는 좀 뭐 중요하긴 한데, 질문력과 토론력을 길러야 된다. 자, 보시죠. 정답만을 너무 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좁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소시민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여전히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 동물이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누구나 생각 발전소가 있습니다. 생각 발전소. 발전소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마아타 호셰브입니다. 마아타 호셰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있는데 혹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강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랍비 예수님의 질문, 예슈와의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 질문 중에 혹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들이 좀 기억이 나세요? 요셉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던지신 질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건 정말 멋있는 질문이야 라고 느껴지시는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그런 어떤 그 요구도 담겨 있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예수님의 질문 중에. 난 이 질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요한복음에 말씀해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 또 다른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저는요, 예수님의 질문 중에 가장 뛰어난 질문이 이 질문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약에 보면 신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중에 최초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그 존재에 대한 존재 이유, 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집어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아시면서도 물어보세요. 아시면서도. 자, 근데 예수님의 질문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참 어마어마한 질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여리고의 소경 있죠. 소경거지가 소경거지가 뭐라고 합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바로 대답이 뭡니까? 바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예,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에게는 뭔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도가 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인지. 자, 그래서 이번 주의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랍비 예슈와의 질문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그 질문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아주 통찰력, 소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한번 데이비 커너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시작.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창의력을 절대 키울 수 없다. 누구나 쉽게 풀 수 없는 질문이 질문인데
이 질문도 가장 뛰어난 개인이나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벅찬 질문이어야 한다. 이런 질문 만들어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위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답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그럼 어떤 선생님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겠죠. 오랫동안 계속 그쪽을 고민하고 탐구하고 깊이 헤아렸던 분들, 통찰력이 강하시고 사고력이 강한 분들이 해주겠죠. 그런 분들을 유대인들은 존경했던 거예요. 랍비라고 하죠. 소위 랍비들. 끝까지 평생 동안 연구하는 자세로.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요. 이 책은 꼭 필독서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념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생각의 도구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생각의 도구. 생각의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는 생각의 도구가 작지가 않습니다. 자, 컨셉, 개념과 다른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이해라는 도구가 있고요. 관념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라는 도구가 있고, 판단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셉과는 관련이 뭐가 깊을까요? 이 7가지 속에 컨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7가지 속에 컨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개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개념이 다 들어가는데,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의 확장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확장된 개념을 갖춰야 되는데, 자, 제가 1번을 한번 써봤습니다. 개념의 확장에 일찍 나서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의 가능성과 확률을 높인다. 자칫 어찌 보면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의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행이죠. 선행이죠. 선행을 먼저 배워야죠. 자, 근데 개념의 확장에 일찍 나서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위에 있는 7가지 있죠. 7가지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과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자, 변화된 세상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개념은 무수하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자신에게 걸맞는 시각으로 재구성된 개념,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세 번째 보시죠. 개념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떤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스크림 봉지를 바닥에 그냥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주스라고 했었죠. 자, 그 아이들의 행동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아이들은 개념이 없어가지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주 개념이 없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할 때? 개놈이라고는 보통 누가 재밌는 단어 쓰더라고요. 개념이 없는 사람은 개놈이라 불러야 된다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원래 욕을 할 줄 잘 몰라서. 자, 개념은요, 참 재밌는 단어를 써요. 정리된 지갑이라는 거예요. 정리된 서랍.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지갑을 한번 펼쳐 보세요. 한번 지금 뭐 꺼내 보셔도 되는데, 정리된 지갑을 보시면 빼내기도 쉬워요. 정리된 지갑. 근데 지갑이 단순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한 지갑입니다. 요즘 이 지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전자지갑 아시죠? 전자지갑 보세요. 얼마나 정리가 잘 됐나. 클릭만 딱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순식간에 해주죠. 개념이 잘 정리된 사람은요,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합니다. 두 번째, 정리된 서랍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찾죠.
근데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바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개념 없는 사회는요, 아주 무질서하고요, 혼돈하죠. 자, 네 번째, 개념은 생각이나 관념의 출발이고 목적이다. 예, 맞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흘러갈 수 있는 강물이다. 그랬어요. 이 강물처럼요, 확장되고 확대되고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으면, 자,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고이면 썩습니다. 불필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웠는데 사실상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시작. 개념을 체화하고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개념이 그 사람을 바꾼다. 개념 체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념이 스며들어 확장되었다는 의미이다. 자, 우리가 바른 개념, 신학이든 하든 뭐 법학이든 경영학이든 물리학이든 바른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것이 체화가 된 사람들의 바로 뭐 교수진들이나 박사진들이겠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개념이 체화된 사람들은 자,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건도 연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경건도. 우리 경건하게 사는 거. 훈련과 연습이죠.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듬어지고 조각처럼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체화된 사람들은 그 체화되면 그 개념이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체화된 개념으로 그 사람은 가까운 이웃부터 사회부터 바꿔가는 사람,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브르타 교육훈련은 철저히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개념이나 뭐 지식이나 용어 혹은 인식, 지각된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목의 어떤 주제나 어떤 소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개념의 조건은 명석하고 정의되어져야 된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개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데요. 자, 요거 하나 1, 2번 정도만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외연을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외연. 외연이라는 단어를 좀 아시겠어요? 외연이란 말도 좀 어렵거든요. 외연. 보통 내재라는 말이 있고요. 내재. 안에 있는 거 내재가 있고요. 외연이에요. 그냥 외연은 약간 확장성 개념이에요. 한번 보시죠. 일반 개념과 단독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개념, 보편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개념은 흔히 많은 대상의 비교와 개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가령 학교, 별, 뭐 추수, 수학 이런 단어들을 말을 해요. 이 명사로 말하면 보통 명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독 개념 한번 보실까요? 단독 개념은 독자적인 대상에 대한 개념을 말해요. 명사로 말하면 이제 고유 명사예요. 가령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하고 학교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아, 학교는 보편적 개념인데 소크라테스는 단독 개념이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 명사. 그다음에 한국의 수도. 이런 경우에도 그 대상에 대한 개괄은 들어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도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일반 개념과 단독 개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 목사님, 그럼 유튜브는 일반 개념일까요? 단독 개념일까요? 단독 개념이죠. 예, 유튜브는 단독 개념입니다. 예, 유튜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의 이름. 그럼 줌 같은 경우는요? 줌도 단독 개념. 그러면요. 예, 가상학습은요? 가상학습이요? 예. 가상학습은 가상세계. 예, 일반 개념. 일반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나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대상의 수를 기반으로 한 분류가 있어요. 이걸 개별 개념과 집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별 개념과 집합 개념. 이것도 그냥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저 사람, 저 꽃처럼
개별적인 대상을 나타내면 개별 개념이고, 유사한 사물이 하나의 집합을 이룰 때 그 집합에 대한 관념이 바로 집합 개념이에요. 저 꽃, 저 사람 하면 개별적으로 지칭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지시대명사 같은 개념이에요. 자, 집합 개념을 한번 보시죠. 자, 집합이 단독적이면 단독 집합 개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도 집합이잖아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단독 집합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합이 다수의 관련성을 가지면 일반 집합 개념이에요. 근데 일반 집합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별자리는 총체적인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총체적 개념. 그러면 일반 집합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런 것들이 개념학에서 수업을 다루는 건데, 개념학이라기보다는 이걸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잠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자, 개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유형. 자, 구체적 개념과 이제 추상적 개념이 있어요. 구체적 유형적인 대상에 관해서는 개념을 구체 개념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유형적인 대상에서 추상적, 무형적인 징표, 표징이라고 그러죠. 표징을 추출하여 만든 개념을 추상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보실까요? 자, 구체 개념, 보이는 개념은 구체 개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추상 개념이 됩니다. 전자 예를 보죠. 인간, 소금인데요. 후자의 개념 보시죠. 절대로 중요한 거는요. 추상 개념은 구체 개념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 따로, 구체적인 거 따로 하시면 안 돼요. 개념상에서는. 그래서 인간성. 사람이 좀 소금이 짜다. 설탕하면 설탕은 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럼 물이 있으면 물은 어떻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물은 어떨까요? 추상 개념을 잡으면. 구체 개념은 물이지만 추상 개념이면요. 물은 흐른다. 물은 맑다. 예, 그렇게 보시는, 물은 맑다. 물이 더럽다. 약간 그런 거긴 한데,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이 있어요. 자, 어떠한 개념도 다른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게 마련이나, 일단 다른 개념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개념을 절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른 개념과 독립된 것으로 보아야 절대 개념입니다. 예컨대 인간, 책 그런 것들은 절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개념과의 관계에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상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낮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상대 개념. 하늘이 있으면 땅 이런 식으로. 식물이 있으면 이게 동물 이렇게 보시는 건 상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상대 개념은 상호 간에 다른 것을 예상함으로써 그 의미가 명료해질 경우 상관 개념, 상호 관련성을 갖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위와 아래, 남편과 아래 등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개념, 상대 개념.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반 개념, 단독 개념, 그 다음에 개별 개념, 집합 개념, 그 다음에 구체 개념, 추상 개념, 그 다음에 절대 개념, 상대 개념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굉장히 이 개념들을 분류를 하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은 한 장 더 나가볼까요? 조금 남아있긴 한데 자, 개념에 대한 생각. 자, 내포를 기준으로 한 분류 보죠. 단순 개념과 복합 개념이 또 있어요. 이제는 외연이 아니라 이제 내포입니다. 내포. 자, 내포가 가장 적은 개념은 단순 개념이고요. 내포가 복잡한 경우는 이제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존재라는 개념 한번 보실까요? 존재. 존재라는 걸 보면 내포의 양이 이상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개념학에서는 단순 개념으로 분류를 해요. 존재.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죠. 한국인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인. 내포의 양이 여럿인 개념이 복합 개념이에요. 예. 보면 존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존재는 영어로 being이라는 단어 쓰지만 한국인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한국인을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인 하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나타내고 분류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하브루타의 개념 확장은 개념에 대한 생각과 그 유형을 이해해야만 가능해져요. 자, 유태인들은 이런 어떤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개념의 유형을 가지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하고 비즈니스가 발달하고 이들의 어떤 상당히 가장 뛰어난 지식 집단, 지혜 집단 혹은 비즈니스 집단이 된 것도 이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고력 덕분이거든요. 창의력이나 이런 거 덕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이런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 가면 철학이라고 하겠죠. 논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논리성입니다. 사고력과 논리성이 약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개념들을 도입하여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에 있어서 개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와 글쓰기가 개념 학습이 동반이 되면 상당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는 논술과 구술, 논술과 구술 혹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학습이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 시험 보세요. 객관식 시험이 서울 지역에서 이제 객관식 시험을 앞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그걸 가고 있고요. 일본하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지금 객관식 시험을 거의 없앴다고 하고요. 미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없앴잖아요, 목사님. 네. 예,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 말 가보면 말을 참 잘합니다. 왜 이렇게 책도 잘 쓰는지.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 자신도 이제 책을 써보니까 이것도 참, 이 쓰는 훈련이 개념 훈련이더라고요. 개념 훈련. 정확한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하브루타 하면서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